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법학 동차반 수업이고요. 이게 원래 학이라서 조금 어려워요. 이게 주관식, 논술, 뭐 이런 거죠. 근데 전통적 의미의 논술은 아니에요. 논술은 자신의 의견을 논하라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 지식의 구술이 아닌 글로 써보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많아야지 잘할 수 있어요. 뭔가 테크닉 이런 건 없고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아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는 게. 그럼 세법에 아는 건 법인 거죠. 법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법의 해석이 흠결이 있으니까 해석이 필요하죠. 해석. 그 해석이 판례로 많이 있는 거예요. 시험에 판례가 또 축척이 되면 이게 다시 법으로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법이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법의 어떤 입법 취지 같은 걸 생각해 볼 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들이 어떤 조세 회피 행위를 엄청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좀 규제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법이 바뀌기도 해요. 그런 게 이제 시험에 또 굉장히 잘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거래 관행 때문에 법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배우는데, 유예 때는 이 해석에 더 많은 포인트를 둬서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동차 때는 법 자체에 입법 취지가 담긴 판례들은 좀 하겠지만 법 자체에 더 포커스를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1부는 국기법, 그리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법 이렇게 나와요. 상증세법. 배점은 20점, 30점, 30점, 20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0점짜리가 더 중요하냐? 조금 더 그렇겠지만 국기법은 일단 여기에 다 녹아서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보통 이제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 45에서 65 사이 이렇게 돼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어느 애는 이쪽에 많이 몰려있고 어느 애는 이쪽에 많이 몰려있고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은 45, 어떤 사람은 65 이렇게 맞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세법학 1에서 20점 이상 차이 난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10점, 15점 정도 차이 나거든요. 물론 꽈락하고 뭐 이런 사람 빼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1에서 보통 10점에서 15점 차이 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에버리지. 2도 마찬가지예요. 10점에서 15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 꽈락이에요. 꽈락. 특히 이제 어떤 문제가 되게 어려우면은 세법학은 사례로 나왔는데 내가 그 사례를 모르면 거의 빵점에 가까운 경우도 있어요. 옛날엔 뭐 잉크값은 주고 1점씩은 줬는데 안 그런 해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빵점이 아니더라도 남들은 한 10점 맞는데 혼자 1, 2점 맞고 그러면 핀트 안 맞으면 이게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 리스크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유예생 되면 그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거야. 동시할 때는 좀 리스크가 조금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 그런 리스크가 큰 세목이 뭐냐, 얘 다 그래. 다 그걸 일단 알아야 돼. 이건 내가 좀 아니까 그런 리스크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몇 해 전에 추계 소득이 나왔는데 거의 못 썼어. 거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판단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선 리스크를 줄이는 거는 기본 세법 개론 있잖아요. 그 내용을 굉장히 잘하면 리스크 많이 줄어요. 이건 어디든.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할 수 있고, 국기법은 전체에 다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증세는 특히 동차생이 잘 못해요. 일반적으로 유예생 되면 좀 상증세 좀 하거든요. 근데 동차생 분들은 상증세 처음 배워가지고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구조를 잘 몰라요. 이게 누진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2부 가면은 부가세법이 있어요.
작년 시험에서 이제 부가세법 동차생도 합격한 친구들 보면 부가세법을 잘 봤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 이유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모의고사 때 제가 했던 문제하고 비슷하게 나왔고, 사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비슷하게 쓴 친구들은 점수가 잘 맞고, 이거 약간 운인데, 그래도 부가세법은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개념이랑 기본 법령이 중요하고, 해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 기본반 때부터 수업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거 좀 잘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제가 부가세법 좀 더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배우는 게 개별 소비세법이에요. 소비세. 이건 근데 공부 열심히 하면 유예생하고 동차생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이 있는데 요건 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제일 차이가 큰 세목이 제 경험상 보면은 상증세하고 지방세법이야. 그리고 국기. 이 세 가지야.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점수대를 보면 이게 낮은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지 리스크를 줄인다는 거야. 공부를. 근데 처음 배우고 이 단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다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번 보고서는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얘들은 2번 이상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한 번밖에 못 봐도 얘는 2번 이상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특법이 있거든요. 조특법이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올라가 있는 거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건 지금부터 조금씩 해두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 공부하기 진짜 싫어요. 왜냐면 하나가 다 제도고 취지기 때문에 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 욕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한 20강의 이상 있는데 그거 다 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제 수업 시간에 별표 찍어준 거 위주로 동차생활 하는 거 어쩔 수 없어. 한 번은 다 들어보되 나머지는 별표 찍어준 거 위주로 하시는 거야. 안 나온다고 뭐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 안에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까지 경험상 별표 찍어준 거에서 안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 다 한 번, 작년에 근데 최전세 나온 거야, 최전세.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세무회계랑 기본 강의 잘 들었으면 오히려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플로우고, 그럼 복습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궁금점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하고 나면은 대충 알 것 같아. 다 좋은 얘기고 좋은 말이고, 나도 좀 알 것 같아. 그런데 복습하려고 그러면 되게 난감한 과목이 세법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유임을 나눠드린 거 있어요. 거기에 답을 채워 보시는 걸로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글을 쓴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그래서 요약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글쓰기 방법이고, 요약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자기 셀프로 요약을 하는 거야. 요약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있을지도 몰라요. 좋은 글쓰기 방법. 그러면 진짜 대가들 있지, 대가들이 하는 거. 뭐 대치도 학원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 있죠. 그분들 내가 가끔 보잖아. 그러면 우연히 봤는데 다 똑같은 말 하더라고. 진짜로 요약을 잘해야 된다. 요약이 글쓰기의 첫 번째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옛날부터 내가 하는 말이 요약을 많이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셀프로 하시면 돼요. 자기 글을 써봐야지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글을 써보지 않으면 외우기 힘든 거야. 조금만 지나도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용 자체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제가 수준 감안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지 않고 중요한 거 위주로 동차반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동영상으로 제가 유예반 강의 올해 했던 거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꼭 보세요. 그거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미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요도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법학에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동영상 따로 빼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시면 돼요. 자, 1-2페이지부터 우리 국기법부터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든 법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개별 세목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런 세목별로 세금을 거두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룰이 필요하겠죠. 그걸 총칙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칙적인 성격을 가진 게 국세기본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의하는 거고,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즉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건 개별세법의 공통 분모를 여기서 뽑았다는 얘기고, 두 번째 납세자의 권리 의무. 자, 거기다 밑줄 그어볼까요?
납세자의 중요한 거예요. 권리 의무에 대한 얘기예요. 권리 의무. 우리가 의무도 있겠지만 권리도 있을 거예요. 납세자 보호받을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무조사 받을 때 당신도 보호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권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권리 구제 있죠. 권리 구제라는 말도 밑줄 그어보시고, 권리 구제라는 건 권리를 침해당한 이후에 구제를 얘기하는 거 보통. 왜 이런 말들이 중요하냐면 물음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물음에서 권리 구제, 납세자 권리 보호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좋은 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물음을 캐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권리 구제라는 말은 납세자에게 보통 권리를 침해당한 이후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복이라고 55조에 있는 불복 같은 거는 권리 구제와 관련된 거야. 근데 이제 행정소송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선 행정심판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국세기본법에 있다는 얘기고. 자,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읽어볼게요. 법률관계. 그래서 전통적인 주제인데 이게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루는 게 공법 계열이에요. 그 세법도 그 공법 계열의 하나이고, 그런데 이제 법률 관계를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즉 국민과 국가의 관계가, 국가는 채권자고 국민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되는 거고, 때로는 반대로 환급금이 생기면 국민이 채권자가 되고 국가가 채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계를 조세 법률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세 법률 관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국세기본법의 범위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에서 동그라미 4번을 한번 보면,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거기 끊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복을 하려면 대전제 조건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는 거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그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작년도 세법학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같은 거 하려면 형식적으로 일단은 내가 처분을 받았어야 돼. 처분을. 아니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올해 1차 시험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지 못하면은 지가 혼자면 그 혼자서 미친 거죠. 미친 거. 그죠? 그 각하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도 국세기본법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제 조세 법률 관계가 나오는데, 국세기본법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건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민사관계, 그 밑에 있는 법률관계 민사 있잖아요. 민사는 이런 거예요. 보통 계약이 되게 중요한 거야. 계약. 그래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들 보면 다 계약서를 얘기한다고. 계약서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계약서에 따라서 채권자가 결정되고 채무자가 결정돼요. 그리고 서로 간의 급부가 무엇을 이행해야 되는지가 계약으로 다 결정되는 거야. 그럼 보통 내가 책을 팔겠다라고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 책을 줘야 될 의무도 있고 돈을 받을 권리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채권자 채무자 관계로 서로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고, 민사관계지. 그럼 세법도 뭐가 되냐면, 계약, 민사에선 계약을 기준으로 하지만 세법은 법으로 정하는 거야. 법으로 채권자인 국가가, 정부가, 국가가 세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채무자에 해당하는 국민이 있는 거죠. 국민. 그 국민을 우리가 납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둘의 관계를 지금 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계약은, 계약서의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결정돼 있어. 처음 계약서 쓸 때 얼마 줄 거고 어떻게 할 건지가 아주 자세하게 정해져 있어. 근데 세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법에 납세 의무가 어떻게 성립되고 확정되고 소멸되는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액을 어떻게 뽑아낼지, 얼마를 줘야 될지,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 법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세기본법은 각 개별 세무기에서 어떻게 세법이 적용되는지는 있겠지만 납세무가 언제 성립하고 어떻게 확정되고 어떻게 소멸될지에 대해서 법률로 국세기본법에 자세하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법, 법인세법에 따라서 얼마를 낼지 구체적인 세액들이 확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이 언제 성립되느냐, 어떻게 확정되느냐,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 이걸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내용을 우리 목차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에 가볼게요. 규제 그 차례 파트 나와 있잖아요. 국세기본법에 총칙, 그리고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납세 의무,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과세, 환급금과 가산금, 조세불복, 납세 권리와 보칙 이렇게 크게 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죠. 이때 보면 총칙이 있죠. 총칙. 총칙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 안에서의 총칙이에요.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을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텐데 거기에 공통되는 사항을 일단 깔고 시작하는 거야. 거기 총칙이고 국세 부과와 세법의 적용이 있죠. 그러니까 국세 부과는 이 납세물을 확정할 거 아니야. 확정. 이 확정할 때 어떻게 확정하느냐. 확정의 기본 근거를 얘기해 주는 게 국세 부과. 응? 세법 적용은 좀 뒤에서 하겠지만 어떤 사실관계가 있으면 그걸 법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사실관계를 세법에 적용하는 게 세법 적용이야. 이해하시겠죠? 그 내용을 배우는 것들이고 납세 의무에서 성립 확정에 대해서 배우죠. 언제 성립하고 언제 확정되고 언제 소멸되는지. 확정은 됐는데 그 채권자를 확장하는 방법들도 있죠. 납세의무자를 연장, 제3자에게 넘어가는 방법, 그리고 같이 책임지는 방법, 그런 것들이 거기 승계, 연대 납세의무, 그리고 이제 소멸 쪽이 있죠.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는 이제 국세기본법이 공통적인 법률 관계를 다루고 있으니까 국가 채권과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우선할 것이냐 이걸 다루고 있는 거고, 과세 쪽에서는 일단 기왕에 확정된 세금 있잖아요.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신고 경정청구라는 게 수정해서 납세자 스스로 세액이나 과세 표준을 증액시키는 거고, 경정은 청구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경정 청구하는 거야. 청구한다는 건 국세기본법에서 이렇게 돌려달라고 환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만 두고 있고, 과세관청이 어떻게 얼마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다 개별 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 가면 결정 경정이 있어. 소득세법에 가면 결정 경정이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가면 결정 경정이 있어. 일반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한 것이 과연 확정력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확정력이 있느냐는 국세기본법이 잘 없어. 개별세법에 가보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확정력이 있느냐. 개별세법에 가보니까 예정 신고도 과세관청이 결정 경정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결정 경정할 수 있다라는 건 앞에서 세액이 확정됐으니까 결정 경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도 과세관청이 결정 경정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확정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해석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가 채무자가 되고 국세, 우리 납세자가 채권자가 되는 반대 상황을 다루는 게 환급금이죠. 그리고 가산금이 있고, 국세기본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을 배우고 납세자 권리를 배우는 거죠. 세무조사. 국세기본법의 가장 큰 3대 테마라고 하면은 보통 3가지예요. 일반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테마라고 하면 경정이 있는 거야. 경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항에 있었던 세금을 다시 바꾸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경정이고, 그 다음에 납세자의 어떤 납세 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있는 게 가산세란 말이에요. 가산세. 그리고 세무조사 있죠. 세무조사. 그래서 납세자 권리와 관련된 이 3가지를 보통 교수님들은 3대 테마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그래서 시험에 가장 지금까지 빈도수가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보는 것들이 몇 가지 짜잘짜잘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학문적으로 다른 세목과 연동될 수 있는 게 뭐 실질과세, 신의칙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학문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를 공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자, 올해 시사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시사적으로는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가 올해 시사적으로 가장 개정세법에서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세 사기꾼들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이 입법화 많이 됐고 그 문제들을 이제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정됐고 유예반 때 오히려 개정된 내용이 안 들어와 있을 때 수업을 해가지고 그 내용은 우리 이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1-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국세기본법 자체에서 총칙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국세기본법이란 법을 다룰 건데 그 법 앞에서 법조문 안에서 야 국세기본법 법조문을 볼 때는 정의를 두고 있는 거야. 정의. 이 정의에 따라서 앞으로 해석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저는 이제 수업하면 법전을 많이 봤는데 법전 이때는 좀 보긴 하겠지만 이게 모든 법전에도 목차가 다 있어요. 장절이 있고 법전의 첫 번째가 목적이고 두 번째가 정의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앞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쓰는 말들의 정의를 얘기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10조를 간다라고 하면 여기 이하라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어떤 특이한 문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 단어의 정의를 이 조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앞에 정의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때로는 이 조에선 뭐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거는 13조에 무슨 이 조에서는 이 문장의 정의를 이렇게 한다라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법조문 보면서 몇 번 얘기하겠지만 정의라는 게 각 개별 조문에 있기도 하고 법 전체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조금 몇 개는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국세란 부터 나와있죠. 우리가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전을 볼 때 정의를 얘기하는 거야. 개념은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전을 당신이 가지고 해석하고 볼 때 이렇게 보세요라고 정의를 먼저 두고 있는 거고 앞으로 얘기하는 국세라는 건 국세기본법에선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에 이러한 세목에 대해서는 다 국세라고 통일지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2호에 가보면 별게 아니에요. 세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텐데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징수법, 조특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처벌 절차법을 이제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세법이라고 쓸 때는 이 말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조문을 보면 이 법 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라 이런 표현이 있어. 이 법이라는 건 국세기본법에서는 당연히 국세기본법 그 자체를 얘기하겠지. 그리고 세법을 얘기하는 거지. 아주 옛날에 시험들은 막 이런 게 나왔던 거야. 아주 옛날에. 국세기본법상 세법이 아닌 건 그래서 국세기본법 뭐 이런 게 있는 게 조문에서 세법의 정의를 본인은 빼고 나머지를 다 정의했겠지 뭐 그런 것들을 문제로 냈던 건데 아주 옛날식인 거야. 그런 게 요즘에 넘겨보시면 이제 원천징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건 A 갑이라고 해볼게요. 갑이 이제 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을이 소득을 지급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갑과 을의 관계 그리고 국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국가. 그래서 갑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돈을 줄 때 일부의 세금을 미리 떼서 여기다 갖다 내라는 거지. 국가에. 굉장히 특이한 제도지. 원래 세금은 국가가 얘한테 직접 받아야 되는데 야 미리 좀 내자. 얘가 세금을 잘 안 낼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까 국가가 먼저 떼자라고 하는 게 원천징수예요. 본질을 보면. 그러니까 이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이 갑이 무슨 권한으로 세금을 떼느냐? 위임을 받았다는 거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세금을 떼고 있다. 이게 원천징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납적이다 완납적이다 하는 거는 사실 소득세법상의 구분인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조세 법률 관계에서는 그런 거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 그냥 얘는 얘한테 내는 거고 얘는 돈을 받을 때 얘한테 받을 때 다 못 받아도 닥치고 받는 거야. 그냥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니까 그걸 수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국가는 원천징수세액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얘가 소득을 100을 주는데 20을 떼고 여기다 80만 줘야 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20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20이 안 들어오면 얘한테 갈 거냐 얘한테 갈 거냐는 거지. 법률 관계만 보면 당연히 얘한테만 가는 겁니다.
법률 관계만 보면 갑에게만 가는 거지 절대로 을에게는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잘못된 세금 너한테 책임지라고 했는데 책임 안 줘? 그럼 20 네가 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득세법 영역에서는 과세관청의 징수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너도 좀 내봐. 이런 요상한 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소득세법 쪽에 가면. 그래서 원천징수의 법률 관계가 소득세법, 개별세법 조문에서 많이 깨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개념은 얘한테만 가는 거예요. 얘한테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세액 20이라는 게 실제 정확한 세액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소득세법에서 배우는 완납적이라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이 세액은 정확한 세액도 아니고 오로지 징수를 위한 내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천 징수는 납세 의무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가 없는 거야. 즉 확정의 절차가 없는 거야. 징수만 하는 거지. 확정이라는 건 부가야. 부가. 확정은 신고하거나 부과했을 때만 나오는 거. 확정이라는 건. 그런데 징수야. 징수. 부가가 확정이 되고 징수는 그 다음 소멸 단계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원천 징수는 전혀 없는 거야. 그냥 20 떼는 거야. 떼는 거. 확정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세관청이 부가 경정하거나 아니면 신고했을 때 나오는 게 확정인데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세금만 떼는 거야. 징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를 우리가 특별한 절차 없이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부가 없이 그냥 징수만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도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20을 안 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야? 얘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가산세는 여기에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무슨 가산세? 원천 징수 불이행 가산세만 있는 거지. 여기 자체의 본질적인 가산세는 이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가 내야 되는 가산세는 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얘는 오로지 무슨 책임만 져요? 징수를 안 한 것에 대한 책임만 져요. 그럼 잘 봐요. 가산세 파트에 뭐 이런 거 있어. 여러분들 좀 연동이 될지 모르겠는데 가산세 파트에 납부지연 가산세 있죠. 납부지연 가산세는 계속 늘어. 10만 분의 22씩 매일매일 늘어. 원천징수 가산세는 부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징수만 안 한 거야. 얘 세금도 아니야. 얘 세금이야. 그래서 맥스가 10%예요. 여러분들 맥스가 10%예요. 안 낸 원천징수의 10%. 놀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10%가 한도야. 한도. 원천징수는. 그래서 맥스 캡이 있어요. 캡이.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고지서 나온 다음부터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옛날로 치면 가산금이라는 게 있거든. 아주 옛날에. 그거 같은 가산세가 있어. 그게 납부지연 가산세에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밑에 항목이 들어올 수 있을 뿐이지 자기가 원천징수 안 했다 걸리면 5년 있다 걸려도 10%가 맥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보시면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가로 안에 가산세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즉 얘가 뗄 때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 여기서 말하는 가산세는 징수 의무자로서 부담하는 가산세가 아니라 을에게 부과될 가산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꽃표시 보면 가산세 제외의 의미가 나와 있죠. 원천 징수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징수해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세액에 원천 징수 불이의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이때 원천 징수 의무자 갑이 원천 징수나 납부를 태만히하여 생기는 가산세는 원천 납세 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즉 원천 징수 의무자는 이 100을 줘야 되는데 80만 줘야 되는데 100을 다 줘. 그럼 나중에 원천 징수를 못했다고 국가로부터 책임을 지우게 되면 원천 징수액을 얘한테 다시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산세는 자신의 납부 의무 불이행했다는 거죠. 원천 징수 불이행 가산세는 그건 자신이 책임질 거지 얘한테 구상할 수는 없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가산세 별표 치시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산세 정의는 암기하고 계시는 거야.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또는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를 밑줄 그어보면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가산세 징수의 목적은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가산세는 본질이 세금은 아니야. 가산세의 법적 성질이 나중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가산세라는 거는 이게 세금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금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중간에 곁다리 같은 애야. 그러니까 납세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제재. 근데 형법상의 제재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행정상의 제재라고 표현하는 거야. 행정상의 어떤 제재예요. 과태료 같은 거야. 그런데 얘를 과태료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행정 심판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과태료는 행정 심판의 대상이 아니거든. 행정 심판의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가야 돼? 법원으로 가야 돼. 근데 이 가산세도 세법의 의무 불이행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행정 심판하려면 전문가들이 보는 게 편하단 말이야.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안에 다리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세금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또 그래. 본질로 보면은 세금인데 그렇다고 세금이 아니라고 보기도 그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목적은 성실한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죠. 근데 세금이야.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이해하셨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세액 본세가 있고 가산세가 따로 있고 우리는 가산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납세자는 권리보호를 위해서 야, 나 이거 납세자로서 내가 본세 내는 건 이해하겠는데 가산세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가산세만 두고 불복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산세의 법적 성질을 자세하게 배울 거고 이게 정의에서 이미 묻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가산세는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도 법적 성질을 여러 번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고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있죠.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이제 본래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본래 납세 의무자의 조세 채무에 가름하여 추가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라고 돼 있죠. 이걸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충적인 납세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납세 의무자가 원래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으면 제2차 납세 의무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내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민법에서 이런 건 주관적 공동관계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내가 원래 책임을 A가 책임져야 되는데 B를 끌고 오려면 A와 B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될 거야. 관계.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자도 누구나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세법의 법률로 정한 관계에 따라서 의무를 부담할 수 있겠죠. 납세 의무자에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납세 의무자에 가름한다는 건 납세 의무자의 세금이 소멸되면 이 제2차 납세 의무자의 세금도 같이 소멸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부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 문장엔 보충성이라는 말이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고 뒤에는 이제 부종성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13번, 12번 조금 이따 볼 거고 13번 이제 세무조사의 정의가 있습니다. 요것도 암기하는 거예요. 세무조사. 그래서 세무조사 암기하라는 말 많이 안 하는데 앞에 정의는 몇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세무조사라는 건 왜 하느냐? 일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영어로 하면 텍스 오딧이에요. 텍스 오딧. 텍스 오딧이라는 건 듣고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듣고 질문하고 듣는 거. 그게 오디오라고 하잖아. 오딧이라는 게 질문하고 듣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질문하거나 라고 돼 있죠. 질문하는 거야 일단. 그리고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는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게 여기에 명령할 수 있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세무조사의 정의를 보니까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뭡니까? 세무조사 왜 합니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겁니다. 위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위하여. 여러분들 글을 꼼꼼히 읽고 이거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그렇죠? 위하여라고 이게 목적이구나. 이게 방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글을 보고 스스로 정의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쓸 때 목적과 방법 그런 것들을 잘 쓰면 여러분들 자기가 글을 잘 쓸 수 있어. 그게 그 정도가 테크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체화될 수 있는데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뭔가 정의를 쓰고 뭐 할 때는 목적이 있고 육하 원칙이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 잘 쓰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질문하거나 검사 조사하거나 이를 명하는 건데 목적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세무조사에서 여러분들 1차 때 배우죠. 범칙사건은 원래 세무조사가 아니란 말이야. 조세 범칙사건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한 거지. 벌을 주기 위한 게 어떻게 세무조사가 되겠어. 근데 납세자는 권리보호를 받고 싶단 말이야. 권리보호를. 근데 범칙사건 같은 경우는 세금과 밀접하게 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세무조사 파트에 가면 오히려 납세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세 범칙사건들도 다 끌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쪽에선. 다시 이해하시겠죠? 앞에 맨 처음에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막상 세무조사 파트에 가면은 다시 조세범 처벌에 의한 세무조사, 조세범 처벌을 위한 세무조사에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그것도 세무조사를 보겠다라고 다시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특수관계인의 정의가 있어요. 특수관계인은 세목별로 다 달라요. 특수관계인은 우선은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국세기본법 다 달라. 기본적으로 다 달라. 국세기본법을 많이 차용하고 있긴 하지만 각 세목별로 범위가 다릅니다. 상속증여세법이 가장 넓어요. 오히려 수험하고는 좀 그래서 거리가 멀어. 실무적으로 봤을 때 상증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이제 특수관계인의 범위인데 이게 올해 개정이 됐어. 마지막에 시행령이 좀 개정돼서 그거 몇 개만 고치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친족관계, 그러니까 세 개로 보는 건데 이건 똑같은데 개정된 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친족관계,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죠. 두 번째는 경제적 연관관계. 그래서 경제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세 번째는 경영지배관계라는 게 있어. 경영지배관계, 이렇게 나뉩니다. 크게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세목별로 다 달라. 그걸 기억하셔야 돼. 국세기본법에서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그런 거 없어. 국세기본법 모든 세목이 공통이잖아. 그러면 A 주식회사가 있고 갑이 5% 가진 주주야. 특수관계에 있는지 그런 거 없어요. 국세기본법에. 법인세법에서 둘은 특수관계야. 법인세법에는 소액주주가 아닌 자는 특수관계라고 돼 있죠. 그럼 법인세법 조문에 있지 국세기본법에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주와 법인의 관계를 거기에 따로 두지 않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제 작년 위에반에 그런 얘기에 친족 있죠. 친족. 이거 너무 넓다. 이거 알지도 못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올해 조금 개정해줬어. 개정. 육촌 이내 혈족. 내가 육촌 어떻게 하냐. 맨날 얘기하는 거야. 육촌. 그래서 법도 이제 4촌으로 바뀌었습니다. 4촌 정도까지는 뭐. 6촌형 연락도 못 해봤어요. 연락도. 자, 인척 있죠? 인척 3촌까지 갑니다. 3촌.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있거든. 5번 사실 5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5번이 추가됐어. 그냥 스스로 제 정어표에다 올려놨는데 시행령 같이 볼게요. 오늘 왜 또 첫날 수업인데 밖에 공사를 하나 봐? 나 이거 처음 듣는 소리인데. 국기법 시행령 1조의 2가 있어요. 1조의 2에서 첫 번째 친족관계 1항 5가 생겼죠. 5 한번 읽어드리면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라고 돼 있죠. 그래서 생부 생모도 이제 민법상으로는 우리 이게 민법을 많이 차용해서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도 세법은 사법의 어떤 사법하고 동일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법과 독자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독자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의 고유 개념으로 좀 넣어준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의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근데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냐면 생부 생모라도 뭐 남인 경우 있지. 남인 경우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그럼 국세기본법상 요 규정을 많이 참조를 하고 있다고, 참조. 다른 법률도. 그러니까 소득세법, 그리고 어디도 법인세법. 그러니까 국기법에서는 이 특수관계인의 정의가 어느 조문 같은 데서 중요해 있어. 제2차 납세 의무자 요런 데서 과점주주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쪽엔 사실 되게 확장하고 싶어 하지. 제2차 납세 의무자로 많이 들려놓고 싶잖아요. 그래도 이걸 좀 줄여준 거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같은 거 대주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지분을 판단하고 과세를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장 주식 같은 경우 나의 6천형이 뭐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나 삼성전자 주식 좀 가지고 있었어. 10억 간당간당하게 해가지고 내가 조금 한 8억 9억 정도 연말에 맞춰놨는데 우리 6천형이 한 2억 가지고 있네. 그럼 특수관계인 합쳐가지고 1%에서 나보고 대주주라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3년 있다 4년 있다 세금 내라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 솔직히 동생도 모를 수 있잖아. 제 동생이 주식 뭐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 너무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 나 조금 있어요. 근데 내 동생이 삼성전자 주식하면 내 동생은 무조건 과세야 돼.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특수관계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솔직히? 여러분, 우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현실 생각에 대입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규정이야. 특수관계인. 그래서 원래 개정세법 특수관계인 다 빼려고 그랬어요. 양도소득세 할 때. 괜찮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는 별도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디까지 정도로만. 배우자 정도만. 그렇죠? 형제 이제 뭐 결혼하고 하면 사실 그렇죠? 저는 동생하고 친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동생은 저한테 잡주만 추천하지 절대로 좋은 주식 추천을 안 해, 이 새끼. 아주 그냥 잡주만 추천해서 제가 상패 한번 당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안 좋아. anyway, 이게 배우자 범위를 이제 줄이던가 그렇게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법의 트렌드가 특수관계인을 세목별로 일단은 다르게 했는데 좀 다르게 가는 거야.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득세법에서는 좀 조정해 준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동사업 합산과세 특례 있잖아. 특례할 때 특수관계를 무조건 다 넣는 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그 각 개별 세법의 세목의 입법 취지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패턴이 바뀌고 있고 어쨌든 여기에 토대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경제적 연관관계라는 건 보통 우리가 고용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의 임원이다 라고 하면 고용관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임원이 있어. 임원이 있는데 우리 회사 다니신 분들은 임원, 뭐 상무이사 있어요. 상무이사랑 나랑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나하고 남이야, 남. 근데 그 사람을 특수관계인을 들 수는 없고 누구와 누가 특수관계인이야? 회사와 임원, 회사와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이지 임원과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1, 2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죠. 그러면 본인과 누가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과 임원의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라면 본인이 회사고요. 회사고 이해하시겠죠? 개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임원이 있겠죠. 그 임원의 자녀는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셨죠? 아직도 넓어요. 아직도 사실 이제 가족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생계를 같이 하는 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경영 지배 관계는 주주나 출자자 등인데 여러분들 국세기본법에서는 1%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수관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배적 영향력이 있을 때 특수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정도 가지고 있을 때 이 본인과 A 회사와 그 주주가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지 1, 2% 가지고 있다라고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지배적 영향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30% 룰이 적용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 출자 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지배적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항만 한번 볼게요.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로 나뉘어지는데요. 본인이 개인이다라고 하면 지금 본인과
직접 그와 친족 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를 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통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갑이 있고요. A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A 주식회사. 그러면 내가 여기에 30% 이상을 직접 가지고 있으면 갑과 A 주식회사는 특수 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둘이 어떤 B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얘가 30%, 얘가 30% 가지고 있어요. 그럼 둘은 과점주주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야. A와 갑과 A가 특수 관계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한 25% 가지고 있어. 그럼 특수 관계가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럼 둘이서 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둘 다 과점주주가 아닌 거야. 이해하시겠죠? 30%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게 과점주주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과점주주가 뭔지 1차 때 공부해서 알잖아. 어떤 회사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주주를 말하잖아. 얘 둘이 특수관계를 포함하여 보는 건데 둘이 특수관계 없으면 30%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겠지. 갑이 있어요. 그리고 갑의 부가 있습니다. 갑의 부. 그리고 A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자, 갑은 단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어. 갑은 A 주식회사 한 주도 안 가지고 있는데 갑의 부가 30%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본인 또는 본인이 직접 또는 이잖아. ur잖아.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필요한 거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 친족관계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친이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 여기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누구는 갑은 특수 관계가 있습니다. A와. 이해하시겠죠? 갑이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으면 과점 주주는 아니지. 그러니까 책임은 없을 거야. 근데 이럴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한 5% 가지고 있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A와 과점 주주가 되려면 어쨌든 뭐 특수관계 뭐 B 주식회사를 가지고 볼 테니까 얘가 30% 가지고 있고 얘가 30% 가지고 있어. B 주식회사. 그럼 갑과 누구는 지금 A는 과점주주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통하여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관계인을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A 입장에서 보니까 갑은 특수관계가 아니죠. 왜냐면 나의 그냥 지분 30% 이 사람만 나와 특수관계인 거지. 그렇지? 얘하고 특수관계는 전혀 없어요. 얘 입장에서는 뭐 얘가 친족은 아니잖아. 여기서 넘어가는 게 없잖아.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이 맞죠. 그러니까 어느 한 일방에서 봤을 때는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지만 이쪽 일방에서 보면 이쪽이 특수관계인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도 무조건 둘 다 양쪽이 특수관계가 되는 거야. 그 표현을 우리가 대법원에서 과거에 일방적 관계로 볼 거냐, 쌍방관계로 볼 거냐. 그래서 일방관계설과 쌍방관계설이 있는데 우리 법제는 지금 쌍방관계설인데 대법원은 옛날에 일방관계설로 대법원 판결을 냈다가 법을 바꾼 거야.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특수관계에는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끊어보겠습니다. 이 법을 적용할 때 우리는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문장 쌍방관계설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본인도 나도 지금 나를 기준으로 볼 때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1-3에 가보면 세법 등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옛날에는 이게 뭐 조문이 좀 달랐었어요. 그랬다가 그때도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바뀐 건데 그 전에도 제가 이 규정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특별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는 없어졌고
자, 세법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법이 우리가 강학상 개별 세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국세기본법, 국기법 있습니다. 그럼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얘기예요. 국기법은 총칙적인 규정이고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거야. 그런데 개별 세법에서는 달리 정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둘이 다르다는 거지. 다르면 당연히 얘를 우선 적용하는 거야. 우선. 즉 개별 세법을 우선 적용하는 거야. 근데 둘이 다르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을 적용하는 거죠. 둘이 다른 내용이 없어. 그러면 개별세법이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는 우리가 국세기본법에는 국기법에는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죠. 즉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르겠다라는 게 실질 과세 원칙이야. 뒤에서 배웠지만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 이 형식은 법적 형식이니 경제적 형식이니 뭐 법적 실질이니 법적 형식이니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내가 명의 신탁을 합니다. 주식을 명의 신탁을 해. 그럼 형식에서는 증여가 없어. 이름만 걔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지 내가 걔한테 줄 의사가 없고 내 거야 내 거. 그게 명의신탁의 전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상증세법에 가보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뭐로 하겠다? 증여로 보겠다라고 의제하겠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상증세법에. 그 얘기는 뭐냐면 국세기본법상 실질 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별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달리 정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상증세법에는 이렇게 아예 표현하고 있어. 45조의 2를 한번 볼게요. 상증세법 45조의 2를 같이 한번 보면 저 밖에 시끄러워 죽겠네요. 그쵸? 나만 그래요? 저 원래 그렇게 소리에 민감한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좀 민감하네. 자, 45조의 2를 가보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14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얘는 아예 그냥 국세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줘서 개별세법이 우선함을 아예 그 조문 자체에서 주고 있는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 이런 거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어. 국세기법 40, 이것도 45조에이네. 국기법 45조에 보면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 학설들이 쭉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법인세법에 가보면 그 기출문제를 생각해보면 요 조항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69조를 한번 가볼까? 아마 69조 맞을 거예요.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라고 돼 있어요. 시행령 69조 보시면 거기 사망이 있어. 사망을 보니까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1차 때 국기법 조금 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래도 nothing은 아니잖아. nothing. 국기법을 포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 진행률에 의한 입금 또는 송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계약의 해지랑 비슷한 거죠.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해약일에 속하는 사업연대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가 있으면 소급하는 거야.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있어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분양계약의 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부득이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과거에 냈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게 국세기본법의 내용이라고. 근데 여기 사망에 보니까 법인세법에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개별세법이 우선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자, 요거 기출문제 나왔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답안지 보면 이런 말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 내용 자체가 국세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전제는 개별세법의 특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건 교재에도 있을 텐데 국세기본법에 가보면 지금 이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개 예를 드리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실제 시험을 볼 때 국세기본법과 다른 개별세법의 내용이 있으면 그 말을 꼭 써줘야 되는데 국세기본법에도 불구하고 개별세법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이걸 쓰느냐 안 쓰냐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가보면 특히 국기법 문제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나와. 국기법 문제. 오케이? 이런 경우도 있어. 기출문제 물음 1하고 2가 있거든. 물음 1하고 2를 해석을 사람들이 잘 못해. 똑같다. 왜 같은 거 물어보냐? 그리고 물음 2는 같은 거 왜 물음 1하고 물음 2가 같은 걸 물어보냐 이런 얘기인데 물음 2는 국기법을 물어본 거, 물음 2는 개별세법의 특칙을 물어보는 것들이야. 그걸 이해를 못해서 같은 걸 물어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지, 교수님 미쳤습니까? 똑같은 걸 물음 1을 놓고 물음 2를 놓습니까?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그런 스타일이 많단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 국세기본법에 16조가 있어. 근거 과세 원칙이 있어. 근거 과세 원칙. 이게 장부에 따라서 부과라는 얘기야. 과세관청이 세액을 확정할 때는 장부에 따르란 얘기야. 별게 아니라. 그런데 재작년 시험 문제가 뭐냐면 추계과세하는데 국세기본법과의 관계를 설명해보라 라고 돼 있어. 그 물음이 그래. 물음이. 기출문제 물음이. 그 얘기는 뭐예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추계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장부가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국기법만 놓고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장부에 따르라고 했어. 확정할 때는. 근데 장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으면 오히려 개꿀. 장부가 없으면 과세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잖아. 그래서 우리 개별세법에서는 결정 경정 조문에서 국세기본법에도 불구하고 결정 경정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를 추계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 개별세법의 추계 결정 조문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추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세법의 해석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다 그런 것만 나왔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는 개별세법 특칙이 있으면 개별세법이 우선한다, 이것만 나왔지 어려운 건 안 나왔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법 등과의 관계. 3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끊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개별세법 우선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국세기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별도의 규정이 있다라면 개별세법에 따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 있고, 개별세법에 파란색 보면 특례 규정을 둔 경우 개별세법이 기본세법에 우선한다. 국기법에 우선한다는 얘기야. 밑에 판례는 2차라고, 유예라고, 2차는 유예하면 그때 배워도 돼. 이건 국기법이 우선하는 조항을 얘기하는 건데요. 좀 어려워. 이거 이해하려면. 잠깐만 설명드리면 개념은 이런 거야. 개별세법의 특칙으로 볼 수 없다면 국기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개별세법에 규정이 있는데 걔가 국세기본법의 특칙이 아니라면 그냥 원래대로 간다는 얘기야. 원래대로. 뭐 이런 거야. 그냥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선정 기준이 있어. 근데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선정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했어. 근데 과세관청이 들고 온 게, 야, 개별세법에 보면 질문 조사권이 있다. 그거에 따라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하는데, 개별세법에 세무조사 선정 기준 자체에 조항이 없어. 근데 방법만 있는 거지. 그러면 선정조사 기준 국기법만 따를 수밖에 없지. 그걸 가지고 국세기본법에 선정 기준도 없는데 개별세법 조항이 우선되니까 우선한다 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지고 납세자가 이겼던 사건이 있는 건데요. 1-3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게 있겠지.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 합산 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사업 합산과세. 자, 국세기본법에서는 같이 사업을 하면은 합산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합산과세는데 연대책임으로 해야지. 오케이. 설명 좀 잘못해서 공동사업을 하면 너무 많이 나갔어. 연대납세 모습, 연대납세.
제목을 이렇게 적고. 그럼 국기법에 따라서는 연대납세무가 있는 거야. 근데 소득세법에 가면은 연대납세무 없죠.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대납세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이 다른 거야. 물론 합산과세 규정은 다시 소득세법 안에서의 특칙일 뿐인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생판 모르는 특수관계 아닌 갑과 을이 이걸 써야 되는데, 갑과 을이 사업을 합니다. 공동사업. 그렇죠? 일단 부가세가 1억이 나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갑 따로 을 따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세 단위라는 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부가세는 과세 단위가 사업장이야, 사업장. 그러니까 부가세 1억은 갑과 을의 공동 사업장에 나온 거야. 근데 이 사업장에서 세금이 안 나와. 그럼 국가는 갑에게 1억 통지서, 을에게 1억 통지서 날려도 되는 거야. 이게 연대납세무니까. 이해하셨죠? 갑에게 1억 날려도 되고 을에게 1억 날려도 돼. 둘 중 아무한테나 1억 받아오면 돼. 근데 소득세는 과세 단위가 사업장이 아니죠. 과세 단위가 개인이야, 개인. 개인 그 자체. 그러면 손익 지분율이 5대 5다 라고 하면 각자 종소를 내야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내는데 얘가 얘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득세에서 다시 예외가 조세필 목적으로 공동사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하지. 합산과세.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이게 많은 사람이 또 오해하고 있어서 이걸 좀 이해하면 좀 쉬운데, 얘가 5대 5야. 그래서 여기서 공동사업자에서 5천을 벌어. 그치? 그러면 사실을 신고했을 때는 5천 따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산과세 문제가 되는 건 처음부터 따로따로 안 하고 얘한테 합산했으면 문제도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5천에 대해서 세금 내고 얘가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냈을 거야. 근데 과세관청이 야, 니네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들이 조세피 목적으로 합산, 이게 공동사업하는 것처럼 했구나. 합산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얘 소득을 얘한테 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갑의 소득이 1억이 되는 거고 을의 소득은 빵이 되는 거지. 빵. 그럼 생각을 해봐. 을은 이미 세금을 냈으니까 환급을 해달라고 할 거 아니야. 갑은 세금 추가로 낸다고 하더라도 그럼 을에게 환급해주고 갑에게 징수하려고 보니까 을은 환급 받아가고 갑은 징수가 안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징수권의 확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깔끔한 거죠. 얘 세금 낸 거 있잖아. 세금 낸 거를 돌려줄 필요가 없지. 그죠? 얘가 낸 거로 취급해서 추가 납부세만 얘한테 걷어들이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거기에 보면 소득 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금을 진다라고 돼 있어. 그 표현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 세액이 연대납세면 세액 한도가 소득 금액이라는 뜻이 아니라 을의 소득이 이럴 수가 있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게 5천이고 근로로 신고한 게 또 5천일 수 있잖아. 그래서 과표가 1억일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세액을 지금 세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안분하면 500만 원일 거 아니야. 그럼 연대납세 의무 이행은 500만 원으로 볼 것이지 1억으로 볼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소득금액을 한도로라는 뜻이 5천만 원 한도로 세금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소득금액하고 세액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소득세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보면 야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으니까 공동사업장에서 생긴 부가세에 대해서는 각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거고 소득세법은 개별세법의 특칙이 있어서 공동사업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지만 소득세법에서 다시 특칙을 둬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들이 조세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자에게 합산하고 주된 사업자 이외의 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데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별세법의 특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소득세법과 우리 국세기본법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이 있을 때 특히 국세기본법과는 다른 규정을 가진 내용들이 있으면 그 규정의 의미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세법 할 때도 항상 제가 설명드려요. 이게 원래 국세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별세법 이게 달리 규정되고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니까 그 조항들은 항상 국기법과 관련해서 특칙이다라는 걸 같이 언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좀 쉬었다가 기간과 기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유예할 때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쉬어요. 한 시간에 한 번인데 우리 동체 시간이 없어서 딱 2번만 쉴 겁니다. 2번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